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재벌들의 지배구조에 손을 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질문의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진상을 떨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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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갑니다. (2013년)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를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때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 파견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감찰실장으로 근무한 장호중 전 부산지방검찰청장과 법률보좌관을 맡았던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2013년 당시 남재중 국정원장이 만든 측근 모임 7인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인데요. 이 가운데 2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이재만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받은 돈은 금고에서 따로 관리했으며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박근혜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이자 MBC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데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 건의안이 어제 임시이사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불신임안 가결로 고영주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로만 활동하게 됐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와 LG, 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영인들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에 대한 노력을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 측의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어서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그룹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와 지주회사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를 조작한 사실이 내부 직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들에 의해 암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세상에 알린 제보자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당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지만 용감하게 양심 선언을 한 공익 제보자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 제보자의 양심 선언으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이재만이 풀었네요. 박근혜가 시켜서 뇌물을 받았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본인이 모시던 분을 끝까지 충성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엊그저께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예.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이제 진술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재만과 안봉근에 대한 구속영장,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각에는 아직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바로 이제 김프로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김프로의 실력을 검증하는 재미, 우리 방송의 특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틀릴 경우에 김프로가 하차하는 이런 구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망신당하고 출연료를 좀 하향 조정하는 이런 방안이 또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문고리 3인방 뭐 그중에 한 명은 이제 구속이 돼 있지만 예.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천재지변이 없는 한 뭐 발부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어찌됐든 받았잖아요. 국정원의 활동으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거고 액수가 굉장히 커요.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받아도 문제가 될 판에 예. 이거는 뭐 현금으로 따박따박 본인들이 이제 현금으로 007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받았다는 거는 깨림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계좌로 받든지 뭐로 받든지 아니면 뭐 정식적으로 뭘 돌려서 했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조용히 은밀히 했다는 거는 본인들도 좀 꺼림직했다는 얘기니까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일 거고, 예. 그게 뭐 양쪽에서 다 인정을 이제 한 상황이니까 준 사람도 불고 받은 사람도 뭐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아니다라는 걸로 다투고는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일단 사안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거는 장담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이 뭐 얼굴은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예.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경우에 도주를 할 우려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건 뭐 도주의 우려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이미 준 사람이 불었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것도 형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법원도 뭐 사실상 이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본다는 얘기인데, 이거 박근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이 법리적으로 복잡할까?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뭐 한 1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건수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법원으로서는 그게 조금 부담이기는 할 거예요. 예.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굉장히 많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게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게 이제 맞거든요. 예.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사안이 워낙 중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뭐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되는 건수나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중요한 인물들, 굉장히 거물급 인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락이 한번 이렇게 지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어느 정도로 발부될 것이냐, 그리고 법원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쓸 만한 타이밍이 오기는 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예. 그래도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가진 역할과 지위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박근혜의 문고리 권력이라 하면 뭐 당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그 위세가 어떤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사람들의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형사소송법상 뭐 원칙을 들먹이면서 불구속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일이라 두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서두에도 오늘 주제를 말씀드린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녹음을 하는 시점이 저희가 목요일 밤이라서 금요일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실질 심사가 언제 잡힐지 발부가 언제 될지는 이제 봐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검사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수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검사들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군요. 불투명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이제 우려를 그러니까 뭐 문고리 3인방의 그 두 사람만큼 당연히 이거는 발부가 될 수밖에 없죠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막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법조항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거를 조금 혼동하셔가지고 기사를 잘못 쓴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 뭐 수사가 진행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조금 있기는 하던데 사법방해죄라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혐의를 적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이 현직 검사들은 주요한 혐의가 뭐냐면 국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수사를 진행하거나 할 때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마치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압수수색을 허탕을 치게 하거나 아니면 국정원 직원들이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진술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코치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제 이런 혐의를 들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약간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아니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역할 자체가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을 가는 것 자체는 국정원에 필요한 법무적인 일들 그리고 뭐 이 법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수사와 관련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언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간 거라서 아니 국정원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만 뭐 얘기해줬을 뿐이다라고 이제 만약에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팩트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증거 인멸을 명확하게 지시했느냐. 그러니까 뭐 증거를 디가우징하거나 파쇄하거나 뭐 이러도록 막 시켰다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호중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실사도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검찰이 오면 여기를 압수수색하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이제 압수수색이 나오기 전에 가가지고 잘 돼 있는지 실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만한 내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 그것도 이제 영장 발부를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허가한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거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근데 국정원 직원들이 뭐 수사를 받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코치를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에 발부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법원이 약간 이제 어쨌든 압박을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그런 눈치를 조금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현직 검사들 3명에 대해서 전부 다 3명 다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참 검사가 이제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근데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일 사건에 대해서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거는 검찰이 굉장히 세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이거나 뭐 이런 일은 아니에요.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더군다나 이 이전에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 검사장, 뭐 검사, 현직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거는 이제 진경준 검사 있거든요. 근데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주고받고 뭐 그랬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았던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잘못된 거라서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랬던 거는 가능할 텐데 지금 이거는 개인적인 본인들이 이번에 연루된 이제 뭐 장호준 검사장을 비롯해가지고 2명의 검사들, 그러니까 총 3명의 검사들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소신과 관련돼 가지고 했던 일이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정원에 파견을 갔던 현직 검사들, 그것도 검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이 구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라는 요청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느슨하게 뭔가를 했다거나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봐주려고 했다거나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 영장 발부 비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거와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구속되면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구속되면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국정원으로 파견 갔던 검사들이 국정원 사건 수사를 주도면밀하게 방해했고 그 사실 방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검사니까 아무리 국정원으로 파견을 갔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뭐 자기 상관이나 자기 조직이 피해를 받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막 증거를 은폐하고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래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이해해주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1년 내지는 2년 동안 그냥 파견을 간 거란 말이에요. 파견 가서 법과 관련된 거를 조언해주고 수사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걸 조언해주기 위한 그냥 다른 기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조직에서 수사하는 내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정원 편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은폐하고 했다는 거는 그건 정말 범죄 혐의니까 그걸 했다는 거는 사실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명예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러면 3명의 검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장호준 검사장을 보면 이제 부산지검 검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기획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나눌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잘 나가는 검사가 한 20%,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검사가 한 8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에 해당하는 엘리트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와 뭐 이런 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 부직들을 돌아다니는 건데 지금 거론되는 3명의 검사들은 전부 다 20%에 속하는 잘 나가는 소위 엘리트 검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트 검사들을 분류할 때는 크게 이제 3가지 부류로 분류해요. 기획통이냐, 특수통이냐, 공안통이냐. 그 이제 그 나머지 검사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제 분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3 부류 중에서 장호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획검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검사라고 하면 뭐 수사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대검찰청에서 이제 연구관도 하고 정보통신과 과장도 하고 또 정책기획과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획실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형사부 부장검사도 하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감찰실 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간 거니까 뭔가 이렇게 페이퍼워크를 하거나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획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일반 기업으로 보면 한 기획실 정도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오래 했던 잘 나가는 검사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2 검사 이제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나 이재용 검사 같은 2 사람은 전형적인 공안통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창훈 검사는 연수원 기수는 이제 23기인데 검사장으로 승진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고검에 있는데
뭐 법무원수원 교수도 하고 대표적으로 뭐 울산지검 공안부, 수원지검 공안부, 뭐 중앙지검에서도 공안 2부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공안과 관련해가지고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까지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이제 파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대검 공안기획관도 했으니까 공안과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조금 이제 잘 나가던 검사였고 이재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이제 기수가 조금 낮아서 연수원 30기인데 야,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안과 관련된 거를 이제 주로 담당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국정원으로 파견을 가가지고 국정원에서 이제 근무를 좀 하고 국정원에서 파견이 끝난 다음에는 네덜란드 대사관으로 파견을 갔어요. 일종의 고생했으니까 가서 좀 연수도 받고 와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사관 파견을 갔다가 예. 이번에 2017년 8월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복귀를 했다가 이렇게 철퇴를 맞은 거니까 특히나 이제 이재영 검사를 두고는 야, 참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서슬퍼런 정권에서 이제 나름 공안통으로 이제 잘 나가던 뭐 새싹 같은 검사였는데 국정원 가가지고 이제 국정원 수사 방해하는데 일조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덜란드까지 이제 파견도 갔다 오고 뭐 이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뭐 아무튼 기획통으로 유명한 검사장 출신의 검사 한 명과 예. 공안에서 잔뼈가 굵은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공안 검사들은 대표적으로 국정원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공안이라고 하면 대북 관련된 거거나 선거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 관련된 거거나 뭐 이런 이제 분야들을 수사하는 게 공안 검사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대북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하려다 보면 그거는 국정원에서 이제 주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넘겨주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국정원 사람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국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이나 좋은 이런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도움을 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제 조금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고 치면 본인들의 사적인 감정이나 뭐 그런 인연들 때문에 검사가 가지는 전국에 검사가 2,000명밖에 없으니까요. 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헌법기관으로서 사법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조금 등한시하거나 저버렸던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처벌을 받게 생긴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예. 더더군다나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한 것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가 굉장히 세다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수사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크니까요. 뭐 대검에 옛날처럼 무슨 뭐 중수부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예. 대검에서는 주로 이제 지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검토하거나 특수수사가 있는 곳을 조력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산하에는 윤석열 지검장 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또 특히 적폐수사와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모여서 지금 그 밑에 또 수사관들도 있고 큰 단위의 수사팀들이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집에도 잘 못 가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된 데에는 국정원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망가뜨리기 위해서 2013년 초부터 시작해서 한 2014년 말 정도 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결국에는 검찰을 아작냈거든요. 당시에 총장 날렸죠. 수사팀장 징계했죠. 부팀장은 결국 옷을 벗었죠. 그 나머지 밑에 있던 수사검사들은 전부 다 찍어가지고 귀양 보내고 수사할 수 없는 부서로 보내고 또 자기 전공과 다른 뭐 특수검사한테는 공안으로 뭐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죄다 흩뿌려가지고 굉장히 욕을 보였거든요. 예. 니네 말 안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로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결기 있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뭐 대들거나 이런 거는 거의 꿈도 못 꾸고 예. 그냥 니네 말 잘 들으면 인사상으로 굉장히 보상을 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끝까지 괴롭혀가지고 하여튼 옷 벗게 만들 거다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와중에도 그만두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복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뭐 검찰이 그냥 적당히 하거나 뭐 자기 식구들이라서 봐주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강도 각오를 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인 거라고 봐서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뭐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거는 조금 이제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충분히 발부가 돼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한두 명 정도는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예.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으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결손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이죠. 이 시술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임플란트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의 신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를 선물해 드립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용마 기자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록을 남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자 팟캐 청취자님, MB가 구속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시간을 거스르는 자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를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기만의 만이었는데요. 당첨자 도키둘맘님 끝말잇기는 만시지탄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모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드디어 칼을 뽑는군요.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뽑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재벌들의 지배 구조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이 소식 외에 한국과 유럽의 사례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서 놀랍게도 제가 재벌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묘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예. 재벌들이 이 방송을 듣지는 않겠지만 전해진다면 부디 귀담아 듣기를 권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요. 기업인으로서의 생명은 영원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전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뉴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의 이사회관에서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요 5개 그룹 전문 경영인들하고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더라고요. 모두 발언만 직접 한 25분 정도를 하셨고요. 발언 내용이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앞으로 기업 집단국에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밝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앞에 발언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리 업무 계획을 알려주는 건 그룹별 특수 이슈를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할 것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지금 왜 미리 얘기해 주는 줄 알아? 니들이 예뻐서 말해주는 게 아니고 경고하는 거다. 경고. 미리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조치해라. 알려줬는데도 안 고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지금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면 이 발언 강도가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 어떤 보도를 보면 참석자들의 안색이 점차 어두워졌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기업 측에서는 시간을 더 달라라고 읍소했다라는 기사 제목도 나와요. 이제 그만큼 김상조 위원장 어조가 서슬을 펄했다는 거고 듣는 재벌들 CEO들은 벌벌 떨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김상조 위원장이 선임됐을 때 이분이 당장은 골목 상권 가지고 뭐 어쩌고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손을 댈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평생 이걸 연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주 전공 과목이 여기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칼을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 이런 것에 대한 믿음도 생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영미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재벌개혁자들이 적어도 상대 입을 딱딱 치게 하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이나 보수 언론들 중에서 그 누구도 김상조는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다 이런 공세를 못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은 여러 재벌개혁론자들 중에서 상당히 뚜렷한 영미식 자본주의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한국 재벌들 영미식으로 주주자본주의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 재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소련식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북유럽식 하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요 앞에 두 주장이었다면 굉장히 심한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있었겠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영미식 자본주의자거든요. 주식 1% 있으면 1%만큼만 권한을 행사해. 10% 있으면 딱 10%만큼 행사해. 이게 영국이나 미국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니네 재벌들은 2%, 3%밖에 안 갖고 있으면서 왜 그 거대한 재벌을 다 좌지우지해. 이렇게 칼을 딱 들이대니까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조 위원장의 경제 철학인 이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조금 떠나서요. 김상조라는 칼이 지금 한국 재벌들을 베고 나가기에는 진짜 훌륭한 보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검을 휘두르면 못 뺄 게 저는 없어 보여요. 당장요. 이날 여러 언급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대목은 앞으로 그 대기업 집단 소속의 공익재단, 이 공익재단들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 같은 관행인데 공익재단이면 당연히 공익을 위한 재단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익재단에는 그러라고 지금 공익재단에 굉장히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은 이 공익재단의 면세가 되는 조항을 진짜 악랄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익재단에 맡겨요. 기부하는 형식으로요. 그리고 공익재단이 그 주식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익재단의 이사장은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재단 이사장은 모여서 결정했는데 이재용으로 정했습니다.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공익재단이 보유한 지분은 전부 이사장인 이재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익재단은 공익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재벌들 상속세 절세하는 사익재단 같이 된 거죠. 공익재단에 맡기면 세금을 안 내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이게 이제 삼성그룹의 3대 재단인데 여기 이사장이 전부 이재용이에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용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재단이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면 삼성전자, 물산, 생명, SDI 주요 계열사 지분을 무려 3조 원어치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조 원어치를 순전히 이재용 편드는 됐습니다. 그 3조 원이라는 거금을 진짜로 공익을 위해서 썼으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익재단에 맡기고 세금 안 내고 이재용이 지 것처럼 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재용 아들이 나중에 총수가 되면 이 3조 원어치 주식은 또 이재용 아들이 이사장이 돼서 지 것처럼 쓰는 거예요. 증여세 한 푼도 안 물고요. 이 짓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익재단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는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이런 게 있던데 두 재단이 보유한 주식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롯데그룹 재단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상장사 주식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이 4천억이 넘어요. LG도 2개 재단이 있는데 3천억이 넘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재단이 있는데 이것도 한 4천억 대요. 그러니까 이 공익재단들은 이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전부 다 재벌 경영권 방어하는데 혈안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보기엔 개판 5분 전으로 보이는 겁니다. 영미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1% 가진 자는 1%만큼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인데 이 자식들은 1%만 안 갖고 있는 놈들이 공익재단 들고 있는 5% 걸 지 것처럼 행사를 해서 나 6%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상조 위원장의 학문적 업적을 보면 이건 절대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집단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요.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익재단을 다 털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칼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빼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재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뒷덜미를 정확하게 잡힌 겁니다. 이 실시 전수조사를 당연히 지지하는 것과 조금 별개로요. 브리핑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벌들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법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이요, 사실은 기업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공익재단에 재산을 기부할 때 핵심은 그 기부한 주식을 나나 내 가족의 지배권 확대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예. 이 원칙 하나만 딱 세우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5만 군데에서 다 이뤄집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식을 기부한 기업인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요. 예를 2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화장품을 잘 몰라서 이 회사는 이름만 아는 회사인데 프랑스 화장품 회사 중에
피에르 바브르라는 회사가 있대요.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44개국의 법인이 있고 직원도 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과학을 다루는 분야 화장품으로는 세계 2위, 제약 쪽으로는 프랑스 3위,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에르 바브르의 창업주는 피에르 바브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201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잊혀질 만한데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르 바브르가 회사의 주식을 86%나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가냐면 전부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고 갑니다. 와, 기부했구나, 대단하구나, 요까지 감탄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가 한국공익재단의 재벌들이 기부한,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부의 편법 승계를 추구하는 양아치 짓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국 재벌들은 그걸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바브르는 이걸 86%의 이런 주식을 깨끗하게 기부를 하고 나옵니다. 기업의 경영에서 손을 떼요. 그러면요, 일단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86%를 통째로 기부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무슨 월가 금융자본 같은 것들로부터 인수합병 공격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전문 경영인들을 쉴 새 없이 선장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CEO가 17년 동안 회사에 몸을 바쳤던 덕장으로 불리는 파르망트라는 사람인데, 예. 이 파르망트의 CEO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항상 어느 사람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업주인 피에르 바브르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꿈에 따라서 회사를 이렇게 경영합니다.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예, 어떻습니까? 한국 재벌님들 보시기에는요. 기업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한 영감을 좀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격호, 지금 나이가 95인 이 노인분이 얼마나 처참한 말로를 걷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손에 뭘 쥐고 죽으려면 아무리 애써도 죽을 때 손에 뭘 쥐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인들에게는 유난히 영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과 주식을 깨끗하게 버리고요. 정신하고 혼만 기업에 남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가 아무 개의 생물학적 생명은 끝나지만 그 정신이 영원히 남아요. 진짜로요. 자기가 창업한 기업의 최선의 길을 위해서 주식 83%를 공익재단에 깨끗이 던져버린 피에르 바브르를 보십시오. 그 회사 사람들, CEO들 계속해서 피에르 바브르를 언급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브르의 뜻이 실현되기를 열렬히 소망을 하죠. 일부러 제가 외국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이요.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기업이 아무리 큰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한 하얀 시트에 누우면 그 사람 손에는 한 푼의 돈도 쥐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참 맞는 말이죠. 아무리 돈을 수조원 벌어도 죽음이 임박하면 다 하얀 시트에 눕고요. 그 손에는 뭘 쥐려고 해도 안 쥐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썼던 이건희, 신격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50년 뒤에 뭐라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편법 분개를 한 악마 같은 재벌, 콩가루 집안의 수장, 적발된 비자금으로 성매매 빌라 전셋값 낸 사람, 이렇게 기억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이게요. 예. 근데 유일한 박사는 어떻게 하시냐면 1971년에 돌아가시는데 유서가 공개됩니다. 손녀인 유일링 7살짜리 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조건이 있다. 그 땅을 유한동산이라 부르고 학생들을 마음껏 나들게 해라. 유일한 나 본인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금에 기증한다. 아내 호미라는 딸이 노후를 돌봐주기 바란다. 아들 윌선은 내가 너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까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게 유서 내용이에요. 예. 이게 끝입니다. 유일한 박사 측근들이 이 유서를 보고 다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한참 읽고 나서 박사님이니까 이러실만 하지 하고 수긍을 했다고 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아들한테는 내가 너 대학까지 교육시켰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딸한테는 5,000평을 물려주는데 이 대목이 진짜 멋집니다. 내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유한동산이라 부르게 하고 유한공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딸에게 딸아 내 아내를 잘 돌봐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 보유 주식을 다 던지고 최소한만 남긴 채 떠납니다. 그럼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한양에게 경영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아무도 이 회사의 경영권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유일한 박사가 기증한 주식이 한 15% 되는데 이게 재단에 지금 유한재단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영원히 유한재단이 관리를 해요. 또 유한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 7.5%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재단 계열이 22% 넘게 유한양행을 지배를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아들한테 기업에 물려줬다면 증여세 떼고 굉장히 낮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재단에 물려주니까 이 22%라는 지분은 영원히 영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원칙은 유일한 박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일한 박사의 친인척이 단 한 명도 회사에서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CEO로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이사회를 열거든요. 그러면 재단 관계자들하고 이사진들이 토론을 하는데 이때 토론의 제목이 뭐냐면 야, 누가 대표이사가 돼야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까?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 후보는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기 좀 부족해. 이 후보는 유일한 박사의 나눔과 기부의 뜻을 잘 이어받을 것 같아. 이런 걸 논의해서 다음 CEO를 뽑는다고요. 이러면 유한양에게는 유일한 박사가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표이사가 와도 어떤 전문 경영인이 와도 이 회사에서는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한양행의 변치 않는 철칙이 돼버린 거죠. 세금 잘 내고 사회에 공헌하고 기업은 사회 공유물이다. 이 유일한 박사의 뜻이 돌아가신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지켜지는 겁니다. 기업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오래 사느냐. 물론 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논현동에서 성매매 하시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 생물학적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드셔도 진지황도 죽고 재벌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피에르 바브르나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같은 분들은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도요. 영원히 살아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도 그 회사에서 그 두 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늘 그분들의 생각을 생각하고 본받고 이뤄내려고 합니다. 이러면 기업인으로서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거죠. 육신은 죽어도 기업과 정신과 혼을 남겨놓는 겁니다. 제가 이 공익재단으로 장난치는 한국 재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들도 죽습니다. 공익재단이라는 곳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욕을 오부지게 쳐드시고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법을 선택하십시오. 경영 충분히 하시고 공익재단에 대가 없이 지분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습을 멈추세요.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경영의 영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헛소리 그만하고요. 바브르나 유일한 박사는 돌아가셔도 지금 그 정신이 영속성 있게 남아있는 모습을 제발 좀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겠죠, 그 사람들은요. 아무튼 오늘은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공익재단을 이용한 재벌들의 편법 승계 문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공익재단을 훌륭하게 활용을 해서 기업도 살고 사회도 살고 경제도 살고 기업가 자신도 영생의 삶을 살았던 바브르와 유일한 박사 일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두 사례를 오늘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그 기업인들 중에 교회 나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과연 세상의 제왕이 됐느냐, 혹은 뭐 엄청난 거부로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사상과 혼과 사랑과 정신을 남기고 가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넘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이러는 거죠. 예. 뭐 예수처럼 되라는 얘기는 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주문이고요. 정상인이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반인의 염치 정도만이라도 장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우리 여선 391 승진호가 북한에 납포됐다가 최근 귀환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흥진호에 대한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흥진호 납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다른 사항도 아니고 북한 지역에 우리 주민이 10명이 납치돼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이거 철저히 조사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에 대해 여당은 민간 어선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군에 묻는 건 과도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반박 들어보시죠. 자기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GPS 끄고 넘어갔다 고기 잡고 오는 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그런 어선까지 일일이 다 확인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주무기관도 아닐 뿐더러.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과정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북나포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경제는 자유한국당이 헛다리를 집었다고 꼬집었는데요. 정부가 흥진호 납포 초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선주 측의 거짓말과 불법 조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승진호는 북한 해역 안으로 50마일 이상 침입해 불법 조업을 벌이다 북한 경비정에게 납포됐는데요. 애초 흥진호는 한국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 자동 입출 항장비 V패스를 끄고 월경 조업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포항어업통신국은 해경 측에 흥진호의 미귀한 사실을 통보했고 이에 해경은 수색에 들어갔는데요. 흥진호의 실질적 운영자인 흥진호의 이전 선장은 흥진호와 통화했다. 독도 근방에서 조업 중이며 안전상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경 측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어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 공개한 것이 관례인데요. 이번 흥진호의 사례를 언론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선주 측이 경비 세력의 투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진호 선장이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위치 확인과 보고 없이 수일간 조업을 하다 귀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해경은 단순 미귀환으로 추측했던 것입니다. 이에 해경은 선박과 선원이 수산관계 법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경북 해안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영동 지방은 주말인 모레까지 2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대전 16도, 전주는 18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칠레 출신의 남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노벨 문학상 수상한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971년인가요? 예.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시인 정현종 선생이 아주 맛깔나게 번역한 버전인데요. 예. 아마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과 충만한 힘, 그리고 모두의 노래 등등의 시집을 읽으시면은 남미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인식,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통찰까지 아주 넓게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질문 때문이에요, 질문. 다스는 누굴 겁니까? 김 PD도 얘기를 안 해주고 다 피하고 애둘러서 얘기만 하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질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골랐고요. 사실 지난해부터 우리 시민들이 던졌던 질문, 이게 나라냐? 네. 그러면 그 질문이 포함하고 있는 잠정적인 답들이 있겠죠. 이게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그에 대한 대답을 아마 시민들 각자가 품고 있었을 겁니다. 예.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라고 하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죠. 그 과정에서 온갖 쓰레기들을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인데, 예. 그 쓰레기들을 치우려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아주 대량으로 생산한 놈들이 청소를 방해하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이러곤 합니다. 그 마당에 나온 질문이 다스는 누구입니까? 라는, 언젠가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은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단순한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한국 근대의
지배 세력들의 존재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부패와 타락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캐묻는데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 애들뿐만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스 누구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과정에 상당한 파괴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지적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호기심의 출발 지점이잖아요.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질문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아이들이죠, 아이들. 아이들의 호기심 뭐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파브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 읽다 보면은 너무 다양한 물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마련해 보라라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집은 제목이 없는 74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7번째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을이 한창일 때 당신은 노란 폭발들을 듣는가? 딱 옵니까 감히 김 PD? 네. 시적 감각을 좀 더 벼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요즘 은행나무 단풍이 한창이잖아요. 예. 그 단풍나무 아래를 걸어오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념에 젖을 때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네루다는 가을이 한창일 때 당신은 노란 폭발들을 듣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노란 폭발이라고 멋진 시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을과 관련된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 74번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뭇잎들은 떨어질 때까지 가지에서 머뭇거릴까? 그리고 그 노란 바지들은 어디다 걸어 놓았을까? 가을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건 사실일까? 아마도 잎 하나의 흔들림이나 우주의 움직임? 땅 밑에는 자석이 있나? 가을의 형제 자석이? 땅 밑에서 정해진 장미의 약속은 언제인가? 조금 활자로 보지 않고 목소리로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을 단풍이 한창일 때 시인이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뭇잎들은 떨어질 때까지 가지에서 머뭇거릴까? 그리고 그 노란 바지들은 어디다 걸어놨을까? 그러면서 땅 밑에는 자석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노랗고 붉은 단풍들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무심하게 가을을 보내실 게 아니라 이처럼 네루다가 질문을 던졌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가을이 가는 것, 그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차근차근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PD처럼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야 이런 음미할 여유가 없을 줄 압니다만은 바로 그게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일손을 조금씩 놓고 은행나무에 노란 그 폭발음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땅에 자석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집은 좋은 사람들끼리 마주 앉아서 하나씩 던지고 대답을 듣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이런 식구절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에 있는데요. 빗속에 서 있는 기차처럼 슬픈 게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혹시 빗속에 서 있는 기차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디론가 가고 떠나고 해야 되는데 빗속에 오두만이 서 있는, 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 기차를 보면서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을 보면서는 우리는 구름에게 그 덧없는 풍부함에 대해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까? 이런 천변만화하는 구름을 보면서 그 덧없는 풍부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 제가 70번째 시편은 정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과 이어집니다. 히틀러는 죽어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지옥에 당연히 갔을 것이고 천당 지옥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옥에 가서 천당에서 똥을 누시는 착한 분들, 이 똥 치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아무개를 비롯한 그 세력들은 죽어서 뭘 할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방 청소 정도는
해놓고 훈련을 해야지 말이죠. 예. 네. 지금도 안 치워놓고는 뭐 방이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자세를 보면서 아이고 고생 잔뜩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등등에서 자행한 정말 악마적인 행위들은 잘 알고 있죠. 예. 수많은 사람들 태워 죽이고 금리발을 뽑아내고 하는 짓들이 있죠. 그걸 상상하시면서 이 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히틀러는 지옥에서 어떤 강제 노동을 할까? 벽에 페인트 칠을 할까? 아니면 시체를 다룰까? 그는 사자의 냄새를 맡을까? 여기 사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에게 수없이 태워 죽인 아이들의 죄를 먹일까? 아니면 그가 죽은 이래 그들은 그에게 깔때기로 마시는 피를 줄까? 아니면 뽑아낸 금 이빨들을 그의 입에 두드려 박을까? 네, 이런 시입니다. 우리 네루다는 서정적인 시들도 많이 쓰지만 모두의 노래처럼 남아메리카의 민중들의 역사, 투쟁의 과정들도 아주 치열한 언어로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49번째에 있는 시 한 편이 있는데 예. 바닷가에 가서 바다하고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바위도 보고 모래도 보고 하면서 제발 이 시 들으시면서 우리 김 PD 바다하고 좀 얘기도 나눠보시고 애들 손잡고 가을바다 좀 걸어보시고 정말 이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파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파도가 먼저 졌는지 내가 먼저 그리움에 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나의 열정이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는 우리 김 PD에게 제가 헌정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바다를 한 번 더 볼 때 바다는 나를 본 것일까 아니면 보지 못했을까? 파도는 왜 내가 그들에게 물은 질문과 똑같은 걸 나에게 물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그다지도 낭비적인 열정으로 바위를 때릴까? 그들은 모래에게 하는 그들의 선언을 되풀이하는데 지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파도가 막 몰려오면서 상념에 졌는데요.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내가 던지는 질문과 같을까? 그리고 이 바위에 끝없이 부서지는 걸 보면서 열정을 저렇게 낭비할까? 과연 그게 낭비일까? 생각하고요. 또 모래에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서 모래에 속삭이는 그 선언들, 그 내뱉는 선언들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가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들이라기보다는 후배들하고 같이 이 바닷가를 갔는데 서해 바다였을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바다가 나를 부른다 하더니 막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가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야 바다가 날 안 불렀대. 전유성 씨처럼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유머라도 말할 수 있지만 김 PD처럼 늘 이렇게 일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의 능력 자체 또는 바다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할 순발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유, 참. 근데 이 질문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는 늘 그런데 학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문자가 물을 문자라고 하잖아요. 아, 그럴 문자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끝없이 묻는 능력을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학문인데 우리는 그냥 글자를 주입당하는 식으로만 공부를 해왔습니다. 사실 질문하는 능력이야말로 공부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에게 이게 뭐야 물은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질문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서도 그리고 시냇물 소리가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저기 망연히 서 있는 전봇대를 보고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나아가서는 이게 나라냐, 그 다스는 누구 거냐, 라는 그 사회적 물음까지 질문까지 정말 다양한 물음들을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소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좋아하는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4번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내 안에 살아있던 순수가 지금은 많이 퇴색됐다. 이런 말이겠죠?
네, 그걸 포함해서 어릴 때 그 수없이 던졌던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아직도 난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타고의 분서에 나온 동심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아이들이 가장 호기심이 많은 그리고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끝없이 질문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였던 그 아이는 과연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그 질문을 몇 번 오물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적인 교수님들은 질문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질문이 강의를 훨씬 풍요롭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있는가 하면 교수님 같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선생은 학생들이 일단 뭐 책을 안 읽으니까 제도적 권력을 활용해서 책을 읽게 하는 거야 기본이겠지만은 다음에는 그 책을 읽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을 이게 끌어내는 게 그 선생의 가장 훌륭한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선생도 학생들에게 많이 배우죠. 시간이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곤 합니다. 그게 바로 질문과 대답의 상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 같은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폐쇄적이고 어떤 파시스트적이라는 걸 우리는 익히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을 지배했던 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질문이잖아요. 무슨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대해서 대답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스스로가 질문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꺼리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비겁하거나 가장 무지하거나 가장 독재적이거나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제 그만하라,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부 다인 것 같은데요. 아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갖은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벌써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로 비난을 퍼부었던데 그 쳐죽일 시장이 어디 또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뭐 노이즈 마케팅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해는 하겠는데 안쓰럽습니다. 예,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네,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암약했던 사람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적폐청산위원회에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여러 부처에서.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새로운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최순실의 신복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폐쇄를 전환해서 또다시 이제 끼어들려고 한 거죠. 최순실과 같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그게 블랙리스트랑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정말 낯짝 두껍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전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진상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블랙리스트 조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이 책임 선상에 끌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됐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교문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 국정감사만 돌이켜 보더라도요. 예. 최순실 등 국정농단을 벌였던 증거들이 나오고 이제 미르 스포츠K 재단이 폭로가 됐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켜 보면 그때 증인 한 명도 채택해줄 수 없다면서 버텼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가로막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것을 뚫고 최순실, 차은택, 김종덕 등등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것이 청문회로 이어졌죠. 청문회를 여는데 국회 내에서는 이제 교문위원들이 참으로 큰 공을 세웠었는데 그때 전심전력으로 저지하던 사람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블랙리스트를 조사한 것은 좋지만 절차를 맞춰야 된다는 식으로 목리를 놓는 것 참 부끄럽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아니 근데 말이죠. 내로남불, 유체이탈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뭐 의원총회에서 뭐 이런 걸 결의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천 심사 과정부터 심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정원 심리전단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금. 그래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판사 출신이면서 블랙리스트가 어떤 범죄인지 모르지 않을 텐데 아무리 정치인이 됐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저희도 뭐 국감 현장에서 정말 쉼 없이 쉴 새 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어느 정권에서 해서 정치적인 뭐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편을 갈라서 너는 TV에 나오지 마, 너는 어디에 나오지 마라고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중국 시장을 휩쓸고 있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로운 상상력이 문화예술적인 원동력이 돼서 뻗쳐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 기본적인 예술인의 자유를 가로막은 행위를 해놓고 예. 이제 와서 그것에 진상조사라는 것을 무슨 정치보복인 양 몰고 가는 것은요. 정말 견디기 힘든 모욕인 거죠. 예. 주진우 기자가 이런 언급을 남겼네요. 나경원 전 판사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인권 탄압을 벌하는 것이 공포 정치입니까? 그럼 인권 탄압이 바른 정치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예.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한다는 것 뭐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국감에서도 계속 그 파견된 검사를 불러오라고 실기행위를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저희 애청자분들이 여기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요. 지금 문체부에 파견이 나와 있는 검사는 수사나 조사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검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증거들이 빨리빨리 공유되고 내용들이 공유가 되어야 문체부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견 검사의 역할은 이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원래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이라 문체부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잘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견 검사를 파견받고 그 검사가 그런 자료들을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누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블랙리스트 어떤 사람들이 희생됐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다선의 의원들이 공포정치 운운하면서 국정감사를 가로막는 거. 국정감사를 가로막는 건 사실은 여당이 할 일이거든요. 국정감사는 여당이 가로막고 야당은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좀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사춘기를 만났다. 이렇게 전 보고 싶은데. 네네네. 근데요.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 문제를 어떻게든 한번 덮어보겠다라고 하는 점은 이 사건이 갖는 휘발성 그리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캐고 또 캐는 가운데서는 무엇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시작해서 국정원이 검증 대상에 올린 사람이 8,500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계는 휘발성이 강한 게 이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저희가 이름을 들면 알만한 사람들 중에 이제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과정에서 무엇이 터져 나올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리스트보다 훨씬 더 폭발력이 있지 않나. 사실 무슨 A대학의 B교수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가수 누구가 연예인 누구가 이번 블랙리스트에 나와서 영화를 못 찍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이 되니까요.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분 한번 또 만나봐야 됩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왜 이분은 대표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부터 사실 좀 의문이었는데 말이죠. 우리 김종인 전 대표의 족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또 김성애 보좌관님 아닙니까? 예. 참으로 다양한 일을 해오신 분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죠. 어떤 점에서요? 당을 여러 차례 옮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지난 대선에서 누굴 지지했는지 그전에 총선에 누굴 지지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일조를 했다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서 다음번은 또 문재인일까 싶어서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고 와서 총선 과정에서 사실 초반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자기가 했는데 그 뒤에 총선이 끝나는 과정에서 또 어그러졌죠. 근데 이걸 보면 재밌는 게요. 김종인 대표는 민주당 총선에서 역할을 한 게 자기가 다 잘해서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문재인이라는 거대한 승용차에 올라타서 본인이 되게 빨리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차에서 뛰어내려도 자기가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결국 못 버리고 민주당을 차고 나가서 그 뒤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철수를 품에 안고 또 정권을 바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집거를 하셨다가 이번에 복귀했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현장에 안철수 대표가 와서 무려 40분간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40분간 앉아서 이제 처음에 악수하고 일부 사진에서는 떨떠름한 표정이 나왔다 그래서 둘 사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재밌는 건 이제 40분 앉아 있다가 그 현장에서 참석하신 의원들 다 나오셔서 단체 사진을 찍자는 사회자의 제안이 딱 들어오니까 그 순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일반 의원들하고 같이 사진 찍을 급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바쁜 스케줄일 텐데 와서 뒷부분까지 다 참여를 한 다음에 단체 사진 찍기 직전에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는 그리고 나서 복귀해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죠. 권양숙 여사께서 단감을 선물하셨다 해서 인증샷과 함께 올리는 거. 예. 저는 그래서 오전까지는 이제 김종인 안철수가 다시 한 편을 먹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오후에 올린 권양숙 여사의 감 포스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기술자구나. 영혼 없는 기술자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양숙 여사의 호의를 비트는 것 정말 저는 굉장히 모욕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정치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김영민 PD님도 사진 올리셨지만 만화책 한 가득 김종인 대표께서 박정희 독재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를 모셔가면서 어떤 업적을 세워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예. 중간중간에 김종인 장군이라고 불러도 어울릴 만큼 위풍당당한 사진들 만화를 많이 실어놓은 걸로 봐서는 저는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본인 자신은 앞으로 정치 활동은 안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가지고, 아니, 정치 활동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었나?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만들었는데 말이죠. 분당과 합당의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자기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책 자체는 제가 이게 좀 이 오디오로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된 그림과 내용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모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책의 품질 자체에 조악한 편집하며 폰트하며 종이의 재질 등등을 봤을 땐 김종인 대표가 꼭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이런 책까지 만들어야 되나 싶은 애잔한 마음이 들 정도였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출판기념회 행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만났다는 건 정치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예. 요즘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섣달을 하다 보면 이제 패가 좋아서 막 돈을 퍼붓는데 돈을 따가려고 패를 까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4-9-라는 패를 내잖아요. 그럼 그 돈을 묻어놓고 다시 게임을 치는데 김종인 박사는 자기 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박이라는 게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한번 발들여놓으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번엔 내가 되지 않을까, 개헌하면 내가 되지 않을까, 내각제가 되면 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총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비대위원장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수많은 잡념과 번뇌들이 우리 김종인 박사님을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담처럼 여쭙는 건데, 김성애 보좌관님은 2016년 총선 때 김종인의 그 공천이 없었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될 수 없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멀리 따르게 볼 필요도 없고요. 정청래 의원 케이스만 놓고 딱 보면, 예. 정청래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실시한 다음 날, 그 전날과 그 훗날을 비교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5% 빠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랬죠. 예. 그것이 미친 영향은 뭐냐 하면 핵심 코어 지지자들이 선거운동할 의욕을 꺾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돌아올 놈들이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내가 전화를 10통 거느냐 100통 거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법인데, 예. 핵심 코어 지지층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 그건 김종인 대표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 그 사람이 기술자로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 재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것까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정치를 하실 깜냥은 아니에요. 그냥 기술자로서 잘하는 사람 밑에 붙어서 조언하는 정도가 적당했는데, 본인의 수준을 과대평가했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게 전 좀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왜 국민의당 같다고 보세요? 다시 2012년처럼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민주당에도 갈 수 없으니 남는 정당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으로 시작해서 김종인, 오늘 두루두루 우리의 진상들을 만나봤습니다. 진상들에게는 진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포렌바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권력 3인방 가운데 2명이죠. 이재만, 안봉근. 네,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두 주인공이지요. 정호성도 받았습니다. 예, 나머지 한 명도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1억을 전달받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만은 개인 용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에게도 매달 500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근혜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돈. 네, 이 돈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일까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었나요? 오늘 새벽 5시까지 2,858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65% 시민 3명 가운데 2명은 박근혜를 꼽았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나 마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무색하네요. 65%뿐이라니. 네, 25%의 시민은 4분의 1은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이 최종 수혜자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를 사실상 금치산으로 본 셈입니다.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최종 수혜자다, 이런 답을 한 시민은 6%,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응답은 4%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사연 소개합니다. 트위터 계정 수커1968님, 당연히 황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의 딸 503이겠죠. 네, 오카모토 미노루는 박정희의 두 번째 일본 이름으로 알려진 일본명이지요. 503은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의 수감번호고요. 쭈리님, 넷 다겠죠.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도 묻을 터. 네, 만고불변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창희님, 박근혜가 직접 받아오라 지시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박근혜네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재만이 열심히 증언하는 거 보니 말이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김아무개님,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있기에 영혼의 살을 마음껏 찌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거침없이님, 1년 동안 503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 영수증 is very important님, 항상 지역 갈등을 이야기해서 편가르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남녀 갈등을 유난히 부추기는 집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단순한 웹툰이나 기사 하나에도 댓글창이 남녀 갈등으로 얼룩지더라고요. 네, 이런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아이디가 영수증 is very important 이라고 하셨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불필요하죠? 네, 세상에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2017년 11월 3일 11월 첫 번째 주 주말을 맞았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